자, 이번 시간에 103회 전산회계 2급, 우리 이번에는 전자제품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사업자 등록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충정물산과 관련된 회사 등록은 여러분들 먼저 충정물산 로그인 하시고요. 회사 변경하시고, 그리고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자 명의 지금 먼저 뭐 일반 과세 이런 것도 보시고요. 대표자 명의 최성호죠. 뭐 거주자 비거주자는요.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거소지를 두거나 거소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머물렀으면 거주자로 보는데요. 이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세를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 국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느냐에 따른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 기준이 없기 전에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는 돈벌이를 하는데 그 외국에 거소지를 두고 한국에서는 이제 병원 같은 거 올 때만 오는 그런 분들, 그분하고 이제 국세청하고 이제 소송까지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당신은 거주자가 맞다. 근데 이제 그분은 나는 거주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를 계기로 세법이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명시해놨습니다. 183일 이상을 있으면 거주자로 보겠다. 그 거주자는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한국에서 신고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업태 수정 해볼까요? 업태 수정 제조가 아니라 도소매죠. 네, 도소매 우리 전자제품이었고요. 개업 연월일이 2월 1일이 아니고 2015년이었어요. 2월 1일. 2017년이 아니고 네, 여기까지 수정하고요. 자, 서대문 관할서 확인하시고 나오겠습니다. 닫기.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셔서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자, 상품 매출액 확인하시고 매출 원가 보시면 금액 클릭하시면 뜨죠. 900, 1억 1,500, 1,700 들어가 있고요. 자, 매출 총이익 확인되고 얼마입니까? 3,000. 판관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급여가 2,100이 아니라 1,240이고요. 아이고. 급여가 1,240이고요. 복리후생비가 140, 접대비가 332만원, 감가상각비가 17만원, 보험료 22만원, 차량유지비 10만원, 이자 수익이 나와 있죠? 50. 자비익 150. 자비익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예, 기부금이 없는데요. 그렇죠? 잡손실 처리합니다. 잡손실 5만원 처리하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뭐 하나 입력 안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아, 소모품비가 없네요. 네, 소모품비 입력하겠습니다. 됐다. 소모품비 얼마다? 19만원이다. 입력해서 여러분들 단계순이익이 우리 나와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1,415만원 네, 맞춰줘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우리 영랑시럽 330번으로 등록합니다. 사업장 소재지까지 등록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오고요. 닫기. 자, 거래처 등록 가셔서 일반 거래처에 몇 번으로 330번으로 영랑시럽. 자, 우리 거래처 유형은 매출 유형으로 들어갈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몇 번입니까? 227, 32, 258, 68. 자, 대표자 성명은 김화랑,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주소는 우리 우편번호 생략할게요.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영랑로 5길 3 영랑동. 자, 입력하시고
업태 다 입력했죠? 예, 전자제품. 예. 그래서 요거까지만 입력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영랑실어 입력했고요. 예, 닫기.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판관비 항목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적요 추가 등록하는 문제. 이건 우리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 가셔서 판관비 클릭해보고 여기 보면 바로 복리후생비 보입니다. 자, 적요 몇 번에다가 3번에다가 엔터 치시고 직원 회식비 신용카드 결제 엔터 이렇게 하고 나오면 되겠죠. 닫기.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왜 하는지 알면 돼요. 이거 전표 입력할 때 이러한 추가적인 어떠한 보조 설명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정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거래처 영우상해로부터 회수한 외상 매출금 중 200만 원 현금 수령하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회수했어요. 무엇을? 외상 매출금 얼마? 200만 원에 대해서 말을 잘 봐야 돼요. 200만 원을 회수한 게 아니죠. 얼마 회수한지 몰라요. 근데 현금으로 회수한 게 얼마고 2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예금으로 회수한 게 얼마다? 1000만 원이다. 800이다. 머릿속으로 먼저 계산하고 있었어요. 800이다. 그쵸? 따라서 200 더하기 800 해서 회수할 돈이 얼마였다? 10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7월 21일 일반 전표. 차변에 현금 얼마? 200. 차변에 보통 예금이 얼마였냐면 800. 이것에 대해서 외상매출금 영우상의 거를 회수하였다.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5일. 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 사용 목적의 토지, 유형자산 취득했는데요. 자, 얘를 취득해서 사용하려면 취득세를 내야죠. 얼마를? 40만 원을. 그래서 2,040만 원이 바로 토지의 금액이 되는데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를 발행했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 처리할 거고 40만 원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금액은 그치만 얼마다? 2,040만 원이다. 자, 8월 5일 차변의 토지 2,040만 원. 대변에 자, 각각의 당좌수표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예금 얼마? 2천만 원. 나머지 금액 40만 원은 뭐로 지급하였다? 현금 지급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번에는 8월 26일 영업부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 99만 원이 9만 원이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는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정리할까요? 자, 우리 4대 보험료 얘기를 해볼게요.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는 말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즘 이제 건강보험에 뭐도 들어가 있냐면 장기요양보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다대보험은 왜 있는 제도이겠습니까? 자, 이제 어떤 말 그대로 보험이라는 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거, 건강보험은 아플 때를 대비하는 거, 고용보험은 실직됐을 때를 대비하는 거,
그리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를 대비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이걸 모두 가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4대 보험료를 부담을 누가 하냐? 본인 부담분이 있어요. 이 본인 부담분이 바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도 일부 부담을 해줍니다. 보통 이제 50, 50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그래서 50, 50, 50, 50 그리고 퍼센트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조금 더 부담하긴 하지만 모두 이제 50% 정도라고 보고 산재보험만 회사가 100% 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때 이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뭘 지급할 때 급여 지급 시에 뭐 합니까? 급여 지급 시에 원천 징수하죠. 원천 징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야 될 의무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대신 차감 징수에서 가지고 있다가 잠깐 맡아놨다가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가 원천 징수 제도라고 얘기했는데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이 4대 보험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것은 계정이 뭐로 잡혀 있냐면 예수금으로 잡혀 있죠. 이 예수금 계정이 바로 본인 부담분을 떼고 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분을 떼고 뭐로 주는 거예요? 급여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회사 부담부는 조금 다른 거죠. 회사 부담부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회사가 일부 급여를, 일부 어떠한 그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 처리할 건데요. 자, 지금 보통 보시면 국민연금만 세금과 원가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 복리후생비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8만 원에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요. 보통예금 18만 원을 납부했는데 이 중에 근로자가 부담한 게 9만 원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미리 뭐로 해놓은 거죠? 예수금으로 원천징수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금을 납부하게 된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뭐로 처리하라고 돼 있나요? 네, 세금과 공과 처리하라고 돼 있어요. 세금과 공과 처리하라. 국민연금이니까 9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좀 그런 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차인 지급액이라고 해서 예수금 다 빼고 받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작은 느낌이 드는 거고 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은 내가 가지려고 뗀 게 아니라 대신 신고해 주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붙여서 신고해 주는 거잖아요.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그래서 회사는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함으로써 급여뿐만 아니라 그 급여와 관련돼서 4대 보험과 관련된 복리후생비까지도 실질적인 인건비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입장에 따라서 보는 형식이 조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 계정에 대한 성격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금과 공과 처리할까요? 8월 26일 가셔서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 지급하였다. 18만 원 지급했는데 이 중에 예수금에 납부한 게 얼마고 9만 원. 예수금은 누구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주는 금액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얼마? 9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영업사원의 식사비를 서울식당에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였다. 영업사원의 식사비니까요. 예, 복리후생비 그리고 카드 대금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9월 8일로 가볼까요? 자, 차변의 복리후생비 얼마? 20만 원. 근데 식사를 굉장히 거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지급금 우리 카드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9월 20일 거래처가 사용할 KF94 마스크를 10만 원에 현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다. 거래처가 사용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린 접대비 10만 원 처리할 거고 현금 처리하겠습니다. 자, 9월 20일 가셔서 출금 전표로 접대비 얼마 10만 원 처리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월 5일 선진상사로부터 사무실 비품 2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사무실 비품을 샀어요, 여러분. 비품 얼마에? 250만 원에. 그런데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비품이니까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니까 외상이지만 무슨 처리합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250만 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5일 갈까요? 차변의 비품 얼마입니까? 250. 대변의 미지급금 순상사 선진상사 250만 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당연히 이 내용들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전표 입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여러분들 생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게 정보 생성이에요. 이제 이걸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AI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해주면 그 자료들이 이 장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할 역할은 장부에서 내용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자, 거래처 원장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미지급금과 관련해서 회사 우리 누구였나요, 방금? 선진상사였잖아요. 선진상사와 관련해서 250만 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요 내용을 보고 아, 미지급금 ghap을 돈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담당자한테 혹은 이제 상사한테 사장님한테 우리 ghap을 돈 있다라고 또 미리 얘기해 주고 자금 관리해 주고 약간 이러한 어떠한 이 장부 정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보고 그거를 사용할 줄 알고 유용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막 없어질 직업 1위에 막 회계사 막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 엄청 많이 하는데 좀 약간 실체 없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자동전표라든지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은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AI 때문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그 더 자동화가 되는 초자동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단순 직업은 이제 많이 없어지겠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미래인데요. 회계 직종 자체가 없어지는 건 또 아니고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성이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표나 이러한 내용들을 볼 줄 아는 거. 우리가 입력하는 건 사실 시험 볼 때 입력하는 게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입력된 내용이 이 장부로서 재무제표로서 어떻게 인풋 자료가 아웃풋 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사실 그 관점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갑자기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6번 우리 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11월 30일 한성과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즉시 보증금 5천만 원을 이체하였다. 보증금 지급 즉시 임대차가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 지급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임차 보증금이에요. 왜냐하면 지급했으니까요. 임차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올 돈이에요. 11월 30일. 자, 임차 보증금 찾아올 돈이니까 여러분들 거래처 코드 넣어주셔야 돼요. 한성 넣어주시고, 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5천만 원 넣어주겠습니다. 자, 12월 9일 대한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4개월간 차입하기로 하고 선이자 12만 5천 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뭐 내용이 길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4개월간 차입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부채가 생긴 거예요. 단기 차입금 얼마? 500. 근데 돈이 들어올 때 얼마 떼고 들어왔대요? 이자 비용 떼고 들어왔대요. 얼마가? 12만 5천 원이. 그러면 여기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네요. 그냥. 네, 이자 비용 처리합니다. 얼마? 12만 5천 원. 제외한 금액이 뭐로 들어왔다? 예,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입력하겠습니다. 12월 9일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넣어주겠습니다. 어딥니까? 대한은행. 금액이 500. 차변에 이자 비용이 있었어요. 계산했더니 얼마더라? 12만 5천 원이더라. 그래서 차액만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487만 5천 원 입력됩니다. 자, 우리 전표 수정하는 문제 볼까요? 네, 10월 1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만 1천 원을 모두 외상매입금 지급으로 처리했으나 1,0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 확인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외상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갔어요. 얼마가? 10만 1,000원이 나갔어요. 얘를 모두 외상 매입금 갚은 걸로 처리했더니 이 중에 1,000원은 뭐래요? 수수료래요. 이 얘기는 보통 예금이 10만 1,000원이 나간 거 맞지만 이 중에 수수료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얼마를? 1,000원을. 따라서 외상 매입금은 10만 1,000원이 아니라 얼마라는 거예요? 예, 10만 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이렇게 수정하는 거. 10월 1일 전표 가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보시면 외상 매입금 10만 1,000원 되어 있는 걸 뭐로 수정하시고 10만 원을 수정하시고요.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추가로 입력하겠습니다. 얼마를? 1,000원을. 네,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11월 26일 거래처 순천상사로부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을 가수금 처리했는데 이것은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다. 순천상사. 그러면 가수금을 순천상사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순천상사 40만 원. 네,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 볼까요? 5월 1일 영업부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전액 보험료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개하시오. 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죠? 자, 5월 1일 날 보험료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를? 90만 원을. 그리고 현금 줬다 이거예요. 9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자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니까 4개월치는 단기분이 아닌 차기분이고 단기분은 몇 개월치만 있는 거예요? 8개월치만 있는 건데 지금 단기분으로 모두 12개월치를 처리해버렸네요. 따라서 결산 시점으로 몇 개월치에 대해서는 4개월치에서는 단기분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빼주고 그 보험료만큼 4개월분만큼은 미리 지급한 선급 비용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90만 원을 12개월치니까 12로 나눠야죠. 90만 원 나누기 12 하면 매월 7만 5천 원이고 7만 5천 원에 대한 4개월치니까 30만 원에 대해서 선급 비용 보험료 감소 처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전표. 하변에 성급비용 30만원, 대변에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지급금 잔액 44,000원이 영업부 직원의 시외 교통비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 시에 가지급금 잔액을 지금 장부에서 지어줄 건데요. 여러분, 가지급금 잔액은 어디에 있을까요? 헷갈리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합계 잔액 시산표. 보시면 가지급금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장부에서 지워주기 위해선 대변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곳에 대한 명확한 계정 과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외 교통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여비 교통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여비 교통비 44,000원 대변에 가지급금이었죠. 가지급금 44,000원 처리. 이번에는 기말 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정리하다. 자, 그럼 한번 가서 볼까요? 어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서. 우리 수정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 많이 갔잖아요. 그쵸? 10월 30일 가셔서 보시면 자본 계정에 인출금 잔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는 건 차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쵸? 차변에 있다는 거니까 얘를 대변으로 감소시키면서 차변의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얼마? 50. 차변의 자본금 얼마? 예, 50 이렇게 처리해 주십니다. 자, 인출금 대변으로 보내고 차변의 자본금 처리해 주시면 자, 조회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수정 후로 반영됐는지를 보면
인출금 계정 정리 깨끗하게 됐죠? 마이너스 없어졌고 자본금만 50만 원 감소하는 거. 그래서 서로 자리만 바꾸는 거죠. 인출금하고 자본금. 왜냐하면 인출금은 자본금에 대한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수정해준다. 4번. 소모품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비용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사용한 부분이 있대요. 얼마가? 20만 원이. 그럼 그만큼만 소모품 처리. 소모품 얼마? 20만 원. 소모품비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분 중에 비용으로 처리 20만 원 하지 않겠다. 자산 처리하겠다 이 얘기죠. 12월 31일 이거 나오고요. 이제 4번에 소모품 2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얼마?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고 해당 문제 우리 결산 문제에서 이제 자동 결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장부 조회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1번 유동부채는 얼마인가? 6월 말 현재. 요거는 여러분들 부채의 통합적인 어떠한 그 금액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한번 가볼게요. 닫기 하고. 자, 재무상태표 가셔서 6월 달로 조회하시면 자, 지금 유동부채가 여기 아래 있겠죠.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9,500만 원. 9,500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닫기. 상반기 중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의 금액은 얼마인가? 상반기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가장 많은 달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총계정 원장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조회하셔서 볼까요? 상품 매출이었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달은 우리 6천만 원인가요? 예, 답은 5월에 6천만 원. 답은 5월에 6천만 원. 자, 닫기. 4월 30일 거래처 오렌지 유통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해당 특정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4월 30일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으로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만 보면 돼요? 오렌지 유통만 보면 됩니다. 오렌지 유통. 예, 금액이 얼마입니까? 320만 원. 네, 320만 원 확인하시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닫기 누르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 103회죠. 예, 해서 우리가 실무 문제 풀었고요. 자, 이론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15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 경과라고 하는 것은 단기분이 지금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자, 단기분에 해당되는 이자, 임대료, 수익 중에 못 받았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미수 수익이죠. 답은 4번. 자, 넘어갑니다. 우리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건 아주 우리가 재고 자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가 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한번 이 그림 또 그려볼게요. 상품이 있을 때 기초 재고가 있고 뭐가 있다? 단기 매입이 있다. 이 중에 판매가 안 된 게 기말 재고이고 판매된 게 매출 원가예요. 그림 뭐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기초 재고가 50만 원어치 있었는데 단기 매입이 250을 했다. 그러면 지금 판매 가능한 금액이 얼마가 되나요?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 재고가 50 있었고 또 필요해서 250 샀으니까요. 근데 이 중에 지금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만약에 70이라고 하면 230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잖아요. 팔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보실까요? 자, 기말 재고 자산이 과소평가됐대요. 70이 아니고 원래 얼마인데? 90인데 과소평가됐대요. 그러면 90일 때는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됩니까? 210이 될 거예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기말지구 자산이 과소평가되면 당연히 매출원가는 과대계상되는 것이고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과대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계상되는 걸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자, 3번. 회사의 판매용 상품 매입과 관련한 다음의 분계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정 과목.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볼까요? 현금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품 사면서 현금 줬다. 괜찮네요. 그쵸? 그럼 이번에는 보통예금. 상품 사면서 뭐 줬다? 아, 보통예금 줬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다 보시면 둘 다 무슨 거래? 외상거래잖아요. 근데 상품을 산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외상매입금은 처리할 수 있지만 미지급금은 아니죠.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의 외상이니까요. 상거래 이외의 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3번. 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회계상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가 있어야지 거래인데요. 지금 하나하나 내용을 볼까요?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소실되었다. 그럼 이거 분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이 있거든요. 얼마? 200. 그리고 상품의 소실, 상품 얼마? 200.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월급여 200에 채용하기로 했다. 아직 급여를 준 것도 아니고 아직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건 분개할 수가 없어요. 자, 도난당했어요. 도난당한 것도 그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손실이에요. 재해 손실. 잡손실. 금액에 따라서는 잡손실 처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현금의 감소가 이루어지죠. 재해라는 표현은 안 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잡손실 처리할까요? 자, 200만 원에 구입하고 그러면 상품 구입했네요. 근데 줬어요? 못 줬어요? 못 줬어요. 그럼 뭐예요? 외상매입금. 답은 여기서 몇 번? 2번. 다음 중 분류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개정과목 책에 보시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판매 목적의 제품. 근데 상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토지는 무슨 목적이에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 유형자산 맞고요. 특허권도 형체는 없지만 사용 목적이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예.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답은 4번. 다음 중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종업원급여를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급여, 자변의 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자, 외상매출금을 받아서 회수했어요. 외상매출금 회수해서 뭐로 입금했어요? 당좌예금 입금했다. 그럼 답은 2번이죠? 자, 상품을 매출했어요. 상품 매출하고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어요. 그럼 동전 발행 수표고 이거 무슨 처리합니까? 현금 처리. 자, 상품을 매입하고 악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네요. 그러면 상품에 대해서 무슨 처리? 발행하는 거니까 지급어음 처리합니다. 지급어음 처리.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단기의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자, 재무상태표상으로는 투자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단기라고 하는 1년 이내에 우리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자, 취득, 통합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옳지 않은 것이죠. 매입 수수료는 포함시키지 않는 약간 유일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유예 증권은 공정한 가치, 페어 밸류가 뭐라고 했어요? 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공정한 가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취득했을 때보다 지금의 시장 가치가 조금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내가 10만 원에 구입했지만 요즘 이게 15만 원 한다고 한다면 5만 원을 더 기록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평가 손익 처리할 수 있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할 수 있다. 8번 약소금 수취 시 회계 처리에 대한 아래 설명에서 괄호 안에 적절한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회수 시 전액 약소금으로 수취하면 차변의 바드러움이죠. 상품 매출하고의 바드러움이죠. 만약에 상품 매출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형 자산을 처분했어요. 토지를 처분하고 어음받았어요. 그러면 미수금이죠. 어음을 수취했어도 상거래가 아니면 미수금입니다. 9번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거. 정액법. 자산의 예상 조업도나 생산량에 근거해서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은 우리 뭐였냐면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는 가속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나 내용연수합계법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액법은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있고 잔존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인식하는 뭐가 있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가 있다 했을 때 매년 동일하게 인식하죠.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정액법의 그래프에 따르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계산되죠. 감가상각비가. 그런데 정률법이나 내용연수합계법은요. 이 취득원가와 잔존가액에 대한 이 총액, 즉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동일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인식하는 그 방법이 어떠한 정률에 의해서 방법을 하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초기에는 많이 인식하고 점점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취득원가가 100인데 잔존가치가 20이면 80을 우리가 감가상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80을 20씩 나누어서 하는 게 뭐라고 한다면 정액법이라고 한다면 정률법은 예를 들어서 이 동일한 80에 대해서 초기에는 40, 20, 15, 5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은 동일하게 얼마지만 80이지만 초기에는 많이 계상하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게 무슨 법이냐면 정률법이거든요. 내용연수합계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가속상각 방법은 정률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여기서는 우리 3번이에요. 그렇죠? 취득원가에 대한 내용연수 역순 곱하는 거는 내용연수합계법입니다. 10번 볼까요? 자, 주식회사 혜성이 단기 중에 처분한 그 취득가액, 영업용 승용차의 취득가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개를 한번 합니다. 자, 우리가 뭘 팔았냐면요. 차량 운반구를 팔았는데 차량 운반구 제거는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오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변으로 온다 그랬어요. 180 나와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 금액이에요. 자, 처분가액이 얼마냐면 현금 100만 원. 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냐면 처분 이익이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요 금액이 얼마예요? 합판 금액 280이니까요. 차량 운반구는 270이 되겠네요. 요 합판 금액이 얼마가 되니까 280이 돼야 되니까. 270이라는 것은 이렇게 된 거죠. 270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장부 금액은 얼마란 뜻이니까 얼마입니까? 90인가요? 네, 90이라는 거니까 90만 원짜리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으니까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10만 원이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답은 3번. 11번. 자, 재무상태표 자산에 포함되는 금액.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거는 자산 부채를 지금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모두 부채입니다. 그쵸? 네. 임차 보증금만 자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2번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산은 얼마인가? 자, 우리 시점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기초 시점에 기초 자산이 얼마냐면 50, 기초 자본이 얼마냐면 30, 기초 부채가 얼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20이죠.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기말 시점에 뭐가 궁금한 거예요? 자산이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기말 시점에 부채는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60이라고. 그럼 뭘 알면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본을 알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말 시의 자본. 자, 기초 자본 나와 있어요. 30. 자, 그리고 요것도 나와 있잖아요.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거. 자,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50이다. 당기순이익이 50이니까 자본에 더해져서 얼마가 되고? 80이 되겠네요. 오, 네. 그래서 자산은 얼마이다? 140이다. 답은 몇 번?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괄호란 기업이 일시적으로 맡아서 나중에 지급하는 부채이다. 일시적으로 맡는다. 예수금이죠. 그렇죠?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것으로 유동부채에 해당된다. 답은 1번. 자,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볼까요? 계정체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오셔도 되고요. 예,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해볼까요? 자,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인 판관비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이고요. 접대비는 뭔가 꺼려져서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 판관비고 기부금 나라. 답은 몇 번? 3번. 자,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액에서 뭘 차감합니까?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이게 뭐 마진율 계산할 때 개념이 되는 건데요. 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상품이 있을 때 판매된 게 매출 원가거든요. 자, 기초 재고가 있었어요. 얼마가? 24,000원. 요 데이터 보고 입력하시는 거죠. 자, 매입한 게 얼마가 있었다? 108,000원. 그러면 얼마가? 132,000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었는데 기말에 안 팔린 거 체크해보니까 2만원어치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판매된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12,000원이 되는 것이고 요 112,000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죠. 13만원에서. 그러면 답은 18,000원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출 총기까지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 회였어요? 103회 전산의 이익을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